가동 준비로 분주한 경북 성주의 사드 포대를 SBS가 촬영했습니다. 군 당국은 사드가 야전 배치됐으며 실제 운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 대북 정책 기조를 내놨습니다. 북핵을 외교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압박 강도를 높이도록 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비영남 총리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4주 연속 상승하고 심상정 후보는 본인의 최고치 지지율을 경신하면서 유승민 후보마저 제쳤습니다. 두 후보가 뜨는 이유 분석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의 여행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수학여행 때 입겠다며 아껴뒀던 새 청바지도 심하게 찢어진 상태로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쉽사리 다가가지 못했어요. 빨간 가방을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저거 진짜 내 새끼 거 맞네. 빨리!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면서 막아선 사람을 매달고 3km가량을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차에 매달려가면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태권도 사범이었습니다. 야간과 휴일, 소아과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야간에 어린이를 진료한 의사에 대해 인터넷에 모욕적인 글을 올리고 집단적으로 따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주요 후보들 모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선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약의 차이점과 실현 가능성을 비교해드립니다. 미국이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세금 낮춰줄 테니 미국에서 팔 물건은 미국에서 만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에 주요 수출국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반 양론에 휩싸였던 미군의 사드가 한반도에 사실상 실전 배치됐습니다. 어제 핵심 장비들이 성주 골프장에 전격 반입된 데 이어서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조만간 사드 가동에 들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가동 준비를 시작한 성주 골프장 상황을 저희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항공 촬영 영상은 군사 보안 규정에 따라서 군 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처리된 것들입니다. 김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 부지로 공여된 성주 골프장.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안쪽에선 어제 반입된 사드 장비 배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골프장 한켠에 둔 덕에 사드 체계의 핵심인 X밴드 레이더가 녹색의 임시 패드 위에 놓였고 그 옆으로 레이더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전력 차량과 열을 식혀주는 냉각 장비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금 아래쪽으로는 각 장비들을 통제하고 요격 지시를 내리는 통제 차량 2대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장비들을 연결하는 케이블은 아직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각종 소형 레이더와 통신 차량들이 세워진 형태로 볼 때 본격 가동을 위해 제자리를 잡은 건 아직 아닌 걸로 보입니다. 2기가 우선 반입된 요격 미사일 발사대는 골프 코스에 세워져 있는데 발사대를 올려놓을 콘크리트 패드를 만들기 위해 장병들이 굴착기 등으로 털을 다졌습니다. 미사일을 쏠 때 추진력에 의한 반동을 최소화하도록 발사대를 고정하는 콘크리트 시설도 필요합니다. 한미 군당국은 준비를 서둘러 조속히 실제 가동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한미가 이 일부 전력을 배치한 것은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겁니다. SBS가 항공 촬영한 영상은 사드 포대의 위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화면 사용에 주의를 기울였고 군 당국과 협의도 거쳤습니다. 자, 김흥수 기자, 지금 영상 보니까 아직 실제 가동하기까지는 좀 준비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면 아직 준비 작업이 조금 더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하원 청문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가 조만간 가동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당국도 시험 가동 같은 절차 없이 바로 실제 운용에 들어갈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이런 식의 야전 배치 형태
형태로 이제 가동을 하겠다는 설명인데요. 아시겠지만 추가로 발사대 등 추가 반입을 해야 되는 장비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한개 포대 형태를 완전히 갖추기까지는 연내를 목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그 설비들 갖추려면은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거 먼저 해야 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게 없어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네, 원래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방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시설공사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배치한 건 시설공사 없이 야전에 배치한 형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장비만 있으니까. 그렇죠. 예. 환경영향평가와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다만 이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 게 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문제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주민들에게 검증을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 실제로 장비를 가동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서 또 전자파 수치를 측정을 해서 공개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든 좀 분명히 돼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뭐 중국은 당연히 화가 났겠죠. 무슨 사드에 대한 대응 훈련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모양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좀 노골적인 불만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국방부가 신형 무기로 사드 대응 훈련을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신형 장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사드 배치가 이렇게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앞으로 중국의 대응 수위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두고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를 밝혔습니다. 북한 핵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이제 끝났다면서 강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문도 열어뒀다고 밝혔습니다. 강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문으로 밀어넣겠다, 이런 뜻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틸러슨 국무, 매티스 국방,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합동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를 밝혔습니다. 먼저 전략적 인내 같은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북핵을 긴급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외교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압박과 개입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압박 수단으로는 강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조치를 명시했습니다. 대북 정책의 목표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임을 명기했고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도록 관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평화로운 비핵화를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놓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도발에는 응징이 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성명 발표에 앞서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I'd say that I was reassured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Secretary Tillerson and others are consulting all of our allies in the region and China to reduce the likelihood of a miscalculation and misunderstanding. 상원의원들을 모아놓고 성명을 발표한 건 북핵 위협의 심각성에 대해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이견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네, 지금 보신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은 외교 안보 수장들의 합동 성명 형식으로 발표됐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과연 어떤 뜻으로 봐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워싱턴에서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백악관에서 상원의원 100명을 상대로 한 설명회 직후 나왔습니다. 외교안보 수장들이 합동 성명을 통해 발표한 형식부터 이례적입니다. 10문장으로 이루어진 합동 성명은 간결하면서도 미국이 현 상황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Apply pressure across a number of fronts that includes diplomatic, it includes economic, it will or could include military as well.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지만 인내하며 북한의 변화를 기다린 오바마 정부와 달리 못 견딜 만큼 압박해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이른바 압박 작전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I felt like I could have gotten all that information by reading a newspaper. I did not see any new information coming out of that briefing at all. It felt more like a dog and pony show to me than anything else. 중국 정부는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는 부분에 주목해 미국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메시지를 보냈다며 일단 긍정평가했습니다. 당장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후속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도발을 자제한 북한이 얼마나 호응하느냐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 네, 대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후보들 움직임부터 보시죠. 문재인 후보는 비영남 총리를 마음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TK 지역에서 3자 대결을 벌였습니다. 후보들의 막판 승부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탕평과 국민 대통합에 초점을 맞춰 총리는 비영남권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영남인 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적어도 초대에는 그런 분을 총리로 모시겠습니다. 전시 작전권 환수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은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기구 설치와 직불제 개편, 가축용 백신 국산화 등 농업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보수의 심장 TK에서 맞붙었습니다. 홍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구미를 찾아 안철수 대신 정통 보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찍으면 문재인이가 됩니다. TK의 아들을 80%만 해주면 홍준표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됩니다. 자신이 집권하면 코스피 지수가 3,000까지 올라갈 거라면서 생계형 범죄자 1,000만 명 사면과 개인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1%로 인하를 공약했습니다. 제주를 거쳐 경주에 도착한 안철수 후보도 문 후보는 사상 최악의 불통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홍 후보로는 필패라며 자신을 밀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 박수받고 다닙니다. 안철수 찍어야 개파 패권주의 집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린에너지와 스마트기기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맞춤형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대구에서 국토 대장정 행렬에 합류해 원칙 없는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단일화는 이건 원칙이 안 맞다. 명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칼퇴근법과 3년 육아휴직, 양육수당 2배 인상 등 공약을 집대성한 책자도 내놨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지율 상승의 여세를 몰아 문 후보와 양강구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0년 승자 독식, 성장 만능주의, 대한민국의 노선을 대전환하는 것입니다. 동성혼도 축복받아야 한다며 문 후보를 다시 꼬집기도 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네, 지난 17일에 시작한 22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후보들이 그동안 다닌 지역을 저희가 지도에 선을 쭉 그어보니까 각자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전략 숨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네,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후보가 방문한 횟수를 5개 권역별로 나누어 정리해봤습니다. 레이스 초반 양강으로 출발했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 비교해볼까요? 문 후보는 모든 권역별로 최소 2번 이상씩 전 지역을 고루 찾았습니다. 취약 지역이 없는 덕에 시간 분배 전략을 쓴 겁니다. 안 후보는 수도권을 좀 덜 간 대신에 이 호남과 영남에 집중했습니다. 방문 횟수가 문 후보보다 2배 많았고 5 후보 중에서도 가장 자주 찾았습니다. 호남과 보수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일 겁니다. 범보수 후보들도 동선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 수도권과 영남권은 비슷한데 이 호남권에서 갈렸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호남을 아직 안 갔는데 유 후보는 이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을 모두 찾았습니다. 반면에 충청 지역은 유 후보는 아직 찾지 않았고 홍 후보는 대전과 충남북을 훑었습니다. 이 전략 지역인 영남과 수도권에서 득표전에 힘을 쏟다 보니까 방문 일정이 뒤로 잡혔다는 게 두 캠프의 설명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많이 다녔을까요? 네, 서민 냄새가 짙게 밴 전통시장. 홍준표, 유승민 후보 순으로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홍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만 서울과 대전, 대구를 돌며 전통시장 5곳을 찾았습니다. 서민 대통령 이미지 심기겠죠.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광화문 같은 도심 번화가를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앞서가는 후보들인 만큼 세를 과시하는 유세 현장으론 제격이죠. 심상정 후보는 노동 현장과 대학가를 자주 찾았는데
진보 개혁 이미지를 이만큼 잘 드러내주는 곳도 없을 겁니다. SBS 임준모입니다. 대선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심상정 후보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정치부 강청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홍준표 후보, 심상정 후보 많이 올랐어요. 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부터 한번 보시죠. 네. 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간 격차가 더 커졌는데 네. 그 사이에 홍준표 후보는 13%, 심상정 후보는 7.5%로 올랐습니다. 같은 여론조사 기관 조사로는 최고 기록인데요. 홍 후보는 2.5%포인트 올랐고 지난주에 비해서 심상정은 2.9%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이거 뭐 상당히 놀라울 만한 약진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오차는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홍 후보부터 알아보죠. 왜 올랐을까요? 일단 안철수 후보 하락폭이 꽤 컸는데 5.6%포인트 빠졌거든요. 이 보수층 상당수가 홍 후보 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치로도 확인되는데 보수층 유권자만 보면 홍 후보가 안 후보 제치고 1위로 올랐었습니다. 네. 이 TV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또 토론에서 안보 논쟁이 불붙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보수층이 홍 후보 쪽으로 옮겨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4주 연속 상승세인데 홍 후보가 요새 자신감이 넘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TV토론의 영향이 컸을 거다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4차례 TV토론에서 이 심상정 후보가 뭐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 심상정의 재발견이다, 뭐 최대 수혜자는 심상정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놀라운 대목은 20대 유권자 가운데서는 문재인 후보에 이어서 심상정 후보가 2위라는 겁니다. 네. 이 심 후보도 자신감이 넘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바뀐 선거법 하에서 2020년도에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문 후보가 이제 2위와 격차를 벌리면서 일부 진보층이 심 후보 쪽으로 이동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재인이 될 것 같으니까 심상정 안심하고 찍어주자 뭐 이런 심리죠. 그래서 심 후보의 인기, 정의당의 인기도 덩달아 올랐는데요. 지난 4차 TV토론 이후에 이틀 만에 이 당원은 350명 정도 가입했고 네. 그 후원금은 2억 8천만 원이나 몰렸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런 말이 있죠. 대선 전국에선 이걸 내가 하면 검증, 상대가 하면 네거티브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토론하는 김대김에서 이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김용태, 김현우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뭐 검증이든 네거티브든 간에 어느 캠프가 좀 심한 것 같습니까? 뭐 공격력 하면 문재인 캠프가 최고다. 이게 뭐 공통된 평가 아닐까요? 어디 안철수 캠프만 하겠습니까? 자, 문재인 캠프 한번 보실까요? 대변인 역할 하는 분이 이렇게 14명이나 됩니다. 뭐 면면도 화려하죠. 이분들이 거의 요즘 매일 안철수 후보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안 후보는 언제까지 꼬리 자르기로 일관할 셈입니까? 스스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 후보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세봤더니 어제 하루 동안 문 후보 깎아내리는 논평이 10개 이상 쏟아졌습니다. 이러니까 하루 시작을 문재인 비판으로 한다고 해서 문모닝당 이런 별명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 이것도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장에게 물어봐야겠군요. 81만 명 공약이 지켜지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검증이 아니라 흠집내기용 네거티브라는 겁니다. 특히 문 후보 아들 의혹에 정유라 씨 엮어서 문유라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 조금 악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문재인 후보가 자기 아들 관련 의혹은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 쪽에선 안철수 후보를 갑철수로 비방하라 이런 지시 문건까지 나왔잖아요. 그거는 당의 공식 문건이 아니라고 이미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그런 말로 쉽게 넘어갈 수는 없죠. 오죽하면 안 후보가 TV에 나와서 이 문제를 직접 꺼냈겠습니까? 아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심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이 말이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 네거티브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사실 네거티브는 문재인 후보가 제일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TV토론도 종종 문재인 청문회처럼 진행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뭐 문 후보, 안 후보 캠프 어느 쪽이 더 심하다고 볼 수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물론 다른 후보들도 또 마찬가지죠, 사실. 네, 뭐 아시는 대로 홍준표 후보 아주 공격이 직설적입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선 친북 좌파다.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박지원이 상황이다. 이런 공격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승민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초등학생 같다. 또 심상정 후보는 문 후보에 대해서 개혁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꼬집기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의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도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거기 하는 찐덕이 같더라. 강간 미수 공범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세상. 근데 뭐 네거티브에 대해서 아무리 문제 제기라도 이런 네거티브 공세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이게 효과가 있다는 반증이겠죠? 그렇죠. 뭐 역대 대선에서 네거티브 또는 검증 공세가 위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매체도 많고 SNS상에서 끊임없이 뉴스가 재생산되면 파급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공격을 받은 쪽은 뭐 어떻게든 해명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상대가 짜놓은 그런 촘촘한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어설프게 공격했다가 부메랑이 돼서 오히려 내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또 맨날 남의 흉만 본다는 부정적 인상이 쌓일 수도 있는 만큼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결국 검증이냐 네거티브냐 이거 구분하는 것은 유권자들 몫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우리 언론도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내리는 유례 없이 급진적인 세제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에서 유류품들이 속속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단원고 최진혁 군의 여행 가방도 돌아왔는데 그 안에서 이 청바지가 발견됐습니다. 진혁 군이 수학여행 때 입겠다며 부푼 마음으로 챙겨 넣었던 옷입니다. 한 번도 입지 못한 새 옷인데 부모의 가슴처럼 곳곳이 찢겨 성한 곳이 없습니다. 조을성 기자입니다. 부푼 가슴을 안고 수학여행에 가져간 진혁이의 빨간 여행 가방. 3년 만에 돌아온 가방은 사나웠던 바닷속에서 뜯어지고 망가졌습니다. 쉽사리 다가가질 못했어요. 빨간 가방을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진혁이가 수학여행 가서 입을 거라며 아껴뒀던 새 청바지는 곳곳이 찢긴 채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구멍이나 너덜너덜해진 윗옷들은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수학여행 가서 입는다 그래가지고 다른 거 입고 다니고 억장이 무너졌어요. 진혁이 아빠도 저도 갈기갈기 찢어지죠. 망가진 유품들을 보고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위해 진혁이와 함께 희생된 같은 반 백승형 군 어머니가 옷가지를 대신 맡아 세척해주기로 했습니다. 옷가지들은 물에 담가 빨아보려 해도 변해버린 색깔은 돌아오지 않고 약품 처리한 냄새도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속상해하더라고요. 저걸 가져가서 되게 걱정을 해요. 그럼 우리 집에 갖다 놓으라고. 밤에 장 보러 나가는 어머니를 따라다닐 만큼 늘 부모 걱정을 먼저 했던 진혁이. 이번에도 기다리는 부모를 위해 마지막 유품을 보내온 것이라고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엄마랑 아빠가 죽어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 꼭 다시 만나자. SBS 조을선입니다. 세월호 선체에서 단원고 미수습자 유류품인 남학생 교복이 발견됐습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는 오늘 오후 세월호 4층 선수 부분에서 남학생 교복 상의 한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복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으며 미수습자인 단원고 남학생 박영인 군의 교복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복 주변에서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을 막아섰다가 차가 도주하자 보닛에 매달린 채 한참을 끌려간 남성이 있습니다. 30대 태권도 사범인데 한 손으론 차에 매달리고 다른 손으론 경찰에 신고 전화까지 하는 놀라운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서행하는 차량을 막아선 채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한 남성. 그런데 곧 차량이 내달리기 시작하고 남성은 차량 앞부분에 매달려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차량은 골목과 대로를 더 빠른 속도로 주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광란의 질주를 벌인 차량은
주차돼 있던 청소 차량과 부딪힌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차량에 매달린 남성은 태권도 사범인 32살 이모 씨. 이 씨는 지난 21일 밤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은 SUV 차량을 확인하다 운전자 31살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가 음주운전을 지적하자 A 씨는 이 씨를 보닛 위에 매단 채 도주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씨는 차에 매달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사이드미러를 잡고 왼손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사이드미러가 자꾸 접히는 바람에 창문 위쪽에 있는 선바이저 거기를 잡고 버텼어요, 다시.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0%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목욕탕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8살 어린이가 경찰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긴박한 순간 꽉 막힌 도로에서 펼쳐진 모세의 기적 덕분이었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한 차량이 다급하게 경찰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인근에 있던 순찰차가 경찰서에 도착하고 아버지와 아이 2명이 차에 올라탑니다. 8살 김건희 군이 목욕탕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자 다급한 아버지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내 차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막 마음은 급한데 차도 많이 밀리고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니까. 하지만 병원 응급실까지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휴일 늦은 오후 시간 차량 정체는 어느 때보다 심했고 결국 교통경찰들이 통제에 나섰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달려야 할 때면 시민들이 길을 터줬습니다. 이 모세의 기적으로 김 군은 10분 만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고 치료를 받은 뒤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늦으면 아기가 죽겠다는 생각과 얘를 어떻게든 간에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그때부터 이제 경찰서와 무전을 하면서 교통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경찰의 신속한 조치와 시민들의 배려. 일상에서 펼쳐진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늦은 밤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플 때 응급실 대신 찾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단체가 다른 소아과의 손님 줄어든다며 달빛 병원 운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병원은 평일 밤 11시까지 진료하는 이른바 달빛 어린이 병원입니다. 잘 가요? 약 잘 먹어요? 맞벌이인데 아무래도 밤늦게까지 11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아픈데 너무 늦게까지 해서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대한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는 이 병원 원장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회원 전용 사이트에 모욕적인 글을 올리는 등 집단 따돌림까지 했습니다. 소아과 의사뿐만 아니고 가족들까지 이런 댓글들을 보게 되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개원의사회는 이렇게 달빛 어린이 병원에 소속 의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밤에 진료하는 병원 때문에 동네 소아과의 환자가 줄어든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때문에 5개 병원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야간과 휴일에도 문을 여는 소아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의사회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실업자 100만 명 시대. 특히 청년은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모두 일자리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죠. 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해선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선 공약 검증 시리즈, 오늘은 일자리 공약을 살펴봅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일자리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기업에서도 사람을 많이 안 뽑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취업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족한 일자리에 대한 접근법은 2가지로 나뉩니다. 기업이 채용을 안 하니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우선 늘리자는 게 문재인 심상정 후보 공약인데요. 이를 통해 각각 81만,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두 후보는 또 공공기관이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율도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니다, 그래도 기업 일자리가 정답이란 게 다른 후보들의 생각인데요. 홍준표 후보는 기업 규제를 풀어서 11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창업 활성화를 가장 앞세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취준생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제도가 생기면 더 저희가 공부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이른바 청년수당은 모든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일정 기간 30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청년 실업자에게 1년간 최저임금의 절반을 주는 청년 실업부조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에게,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장기 실업 상태의 청년에 수당을 주는 실업부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송욱 기자, 먼저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은 재원 마련이 관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문재인 후보와 다른 후보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문 후보는 공무원 17만 명을 포함해서 공공부문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21조 원, 5년간 21조 원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 채용을 하고 다른 지출 줄이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후보들은 너무 적게 계산됐다. 특히 이제 공무원 연금 같은 거 고려하면 더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증세를 해서 공공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세금 더 거서 월급 주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남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홍준표 후보의 공약은 사실 기존 정부 정책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또 안철수 후보 공약은 현재 민간 그 부분의 성장이 고용 창출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승민 후보 공약은 창업만으로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느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후보들의 공약을 볼 때 이런 접근 방법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현재 부족한 거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무엇보다 그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그 중소기업을 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을 보면 부족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게 하는 부분과 관련된 후보들의 정책들은 현재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단기적인 성과 그리고 장밋빛 전망보다는 그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이 절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미국이 기업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역대 최대 규모로 낮추겠다는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세금 낮춰줄 테니 미국에서 팔 물건은 미국에서 만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인 셈입니다. 주요 수출국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현행 법인세율은 35%. 우리나라는 물론 세금이 높기로 유명한 유럽 주요국들보다 높습니다. 이를 15%까지 낮춰 투자와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게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We can get to 3% sustained economic growth. That's very achievable. Tax reform is critical to it. 이번 개편안은 미국에서 팔 물건은 미국에서 만들라는 트럼프의 핵심 공약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고율의 관세 장벽을 엄포로 OECD 평균보다 법인세를 낮게 매길 테니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라는 뜻입니다. I think the key here is the impact on business, because the key is if you can cut their taxes, you can get them to bring jobs back. 이와 함께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도 39.6%에서 35%로 낮췄고 상속세는 폐지했습니다. 미국 유통기업들의 반발로 국경세 조항이 빠지면서 주요 대미 수출국들은 일단 한숨 돌렸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개편안으로 천문학적인 세수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를 위한 이른바 셀프 감세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8월 이전 세제 개혁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시행이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큽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고혈압 예방 텃밭, 다이어트 텃밭 혹시 들어보셨나요? 텃밭을 일구며 건강을 챙기려는 도시농부가 늘면서 텃밭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사이 작은 텃밭에 도시농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진 밭이랑에 정성껏 작물을 심습니다. 텃밭엔 저마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고혈압 예방 텃밭엔 부추와 미나리, 신선초, 토란같이 혈압을 낮춰주는 작물을 심었습니다. 한련화나 메리골드 같은 컬러푸드는 알록달록 텃밭에서 화려함을 뽐냅니다. 크는 재미, 가꾸는 재미도 쏠쏠하고 먹는 재미보다 가꿔서 또 남들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거 그 기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땅 구하기 어렵다면 베란다 텃밭을 추천합니다. 층층이 수직 텃밭을 만들면 가족이 먹을 채소쯤은 거뜬히 수확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햇빛의 양에 따라서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은 맨 윗단에, 햇빛이 덜 필요한 식물들은 아랫단에 배치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텃밭 일구는 어르신 100명을 조사했더니 우울증 개선 효과가 탁월했습니다. 옥상에 텃밭을 만들면 집안 온도를 2, 3도 낮출 수 있고 자녀에게 수확의 기쁨과 배려심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난 6년 새 도시농부 숫자와 텃밭의 면적은 10배나 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다이어트 텃밭 등 새로 개발한 기능성 텃밭 10종을 널리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빙속여제 이상화 선수가 원치 않는 경기복을 입고 평창올림픽에 나서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경기복 교체를 강행했던 대한빙상연맹이 이상화에게도 예외는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빙상연맹은 선수들 다수의 의견을 따라 대표팀 경기복을 교체하기로 한 만큼 이상화도 네덜란드 헌터사의 제품을 입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 경기복을 만들 때 이상화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000분의 1초까지 다투는 스피드 스케이팅, 특히 이상화 같은 단거리 선수에게 경기복은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선수 본인에게 편해야 합니다. 이상화는 지난 5년 동안 기존 경기복을 입고 최상의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활주하느냐에 따라서 스케이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조차 부드러웠고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만큼의 성적을 누린 게 아닌가 싶네요. 평창올림픽을 고작 9개월 앞두고 기존 경기복에 비해 국제적인 평판에서 현격히 뒤지는 제품에 새로 적응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이상화는 지난주 경기복 비교 테스트에 직접 참가해 자신의 의견을 내려다 테스트가 갑자기 취소되는 황당한 상황을 겪기도 했는데 연맹의 교체 결정에도 생각은 변함없다며 또 한 번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평창에서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빙속 여제가 뜻밖의 악재를 만났습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지난해 국내 여자 골프를 평정했던 박성현의 바통을 이어 올해는 김민선이 새로운 장타 여왕으로 KLPGA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이 호쾌한 장타의 비결 김영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70야드를 넘나드는 김민선의 시원시원한 장타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집니다. 남자 선수처럼 공에 회전을 걸어 깃대 옆에 세우는 아이언샷에도 큰 박수가 쏟아집니다. 지난해 박성현에 이어 드라이브샷 부문 2위였던 김민선은 올해 비거리가 눈에 띄게 늘면서 1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비거리 향상의 비결은 체중 이동입니다. 제가 작년만 해도 임팩트 순간 때 체중이 왼쪽에 실리지 않고 좀 오른쪽에 남아 있었는데 겨울에 집중적으로 체중을 왼쪽으로 싣는 연습을 많이 했더니 거리도 자연스럽게 는 것 같아요. 실제 스윙을 비교해보면 임팩트 순간 과거 지면에 붙어있던 오른발 뒤꿈치가 지금은 자연스럽게 떼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체 강화 운동을 통해 샷의 안정감과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샷을 할 때도 왼쪽 하체가 버텨줘야지 또 체중 이동이 잘 되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짧은 퍼트를 놓치던 약점도 보완하면서 박성현의 뒤를 이을 새 강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민선은 내일 개막하는 KG 2대1 대회에서 첫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SBS 김영성입니다. 화장
화사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날은 점점 더 따뜻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2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여전히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또다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과 밤에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강원도는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봄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는 한층 더 따스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링컨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상대방이 링컨을 두 얼굴의 이중인격자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내가 또 다른 얼굴이 있다면 이 못생긴 얼굴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맞받아서 오히려 점수를 땄습니다. 떳떳한 후보에게는 네거티브도 득이 됩니다. 더구나 우리 유권자들도 이제 옥석 가릴 능력은 충분히 갖췄을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